저희가 또 컨텐츠를 지금 교수님과도 만들고 저는 또 원래 업이 컨텐츠 만들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요즘 난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전력 질주 주파를 했죠. 오징어 게임 보느라고 제 일상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저는 그 첫 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대박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 성공 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냐면 오징어 게임 한국에서 나왔으면 이 정도 히트를 못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거나 마지막까지 종영을 못하고 중도 하차를 했거나 셋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오징어 게임에서 예를 들면 흉기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TV에서 방영이 되거나 그러면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칼 모자이크하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혀 안 먹혀요. 저거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비난 여론이 쏟아졌을 겁니다. 이런 폭력적인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도 되느냐. 근데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 넷플릭스 1위를 하는데 전 세계를 휩쓰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국내 컨텐츠들이 전부 발목을 묶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나가는 건 그 발목의 족쇄를 풀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게임이라는 게 가지게 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면서도 게임의 룰이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글을 몰라도 대충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줄다리기 의외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주 대단히 단순한 룰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 빈부격차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저는 나머지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절박함이에요. 오징어 게임은 뭐하고 똑같냐면 배틀로얄 장르예요. 근데 배틀로얄 장르는 많이 있어요. 일본의 라이엇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라이엇 게임은 너무 복잡해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요. 글로벌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킹덤도 그런데 일단은 감정이입이 돼야 됨과 동시에 단순해야 돼요. 근데 일본 드라마가 왜 글로벌로 못 가냐면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코믹 모드를 집어넣는데 그게 글로벌리 코믹 모드가 문화적으로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공감을 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이거 오징어 게임은 주인공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빈부격차가 감정이입을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배경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감정이입이 된과 동시에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동시에 예를 들면 게임의 룰이 단순하고 게임이 극적이고 정말 우리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잔혹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된 하나의 글로벌 코드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완성도라든지 스토리 전개가 극적으로 반전이 있고 이러잖아요. 대충 그런 것 같다. 주인공은 살 거고 이런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런 하나하나 요소가 서로 엉켜가지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뭐지라는 계속 그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보는 불편함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제작사가 254억을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는데 1조를 벌었다더라. 그러고 보니까 254억을 유출시켰던 그 직원은 해고됐더라고요. 근데 254억을 투자해가지고 1조를 번 거 맞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제주는 이제 한국이 넘고 돈은 이제 넷플릭스가 벌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 그런 거더라고. 옛날에 그 명텐도처럼 우리는 왜 그 국산 OTT가 없을까? 이런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한국이 플랫폼 설계 능력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한국의 OTT도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통신사들에 의했어요. 원래 TV 같은 거요? 원래 TV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방송사 지상파도 그래요. 지상파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플랫폼이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지상파들도 그렇고 원래 TV 같은 OTT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오징어 게임 같은 그 정도의 작품을 10편인가 만드는데 얼마를 줬을까? 아마 넷플릭스에 5분의 1이나 줬을까요? 편당 대략 한 5억이나 줬을까요? 10편이면 50억이죠. 그 대신에 판권 등등 모든 2차 지상권까지 다 그냥 걷어갔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적어도 제작비는 일정한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건네줬을 뿐만 아니고 2008년에 오징어 게임이 기획됐다고 이제 그러는데
오랫동안 창고에 묵혀있던 것들을 넷플릭스는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반대로 우리가 넷플릭스가 왜 1조를 벌었지? 라고 질문하기 전에 왜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는 그렇게 오랫동안 국내 시장에서 창고에 처박혀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보면서 이중적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는 뭐냐면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파워가 글로벌 OTT의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작사들은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반대로 또 근데 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BTS가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유튜브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열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만약에 국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해외에 가려고 생각하면 모든 국가의 회사들하고 전부 계약을 따로따로 맺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해요.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몇 억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억의 유저에 동시에 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억의 유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실패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처럼 하나하나를 정말 150개국을 하나하나 뚫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는 또는 하나하나 성공하고 실패하다가 잊혀져 버리는 이런 사태는 적어도 막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향후에 이런 미국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은 이제 계약을 일정한 정도로 갖다 계약을 상대방과 이 박앤영 파워에 따라서 계약 조건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의 기본 룰이 프로토콜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컨텐츠가 정말 아주 훌륭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들어가서 결국은 한국은 정말 별 의미 없는 돈 몇 푼 받고 끝난 게 뭐냐면 별거대예요. 별거대가 중국에 갔을 때 결국은 중국의 퍼블리셔한테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어요. 근데 중국의 그 별거대를 방송했던 거의 한 조 단위에 2조에서 3조를 벌었어요. 한국에는 계약금만 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계약금 나오면 100억도 못 뽑아댔을 거예요. 그 2조 3조가 한국의 이 제작사와 SBS가 가진 게 아니라 예, 중국의 퍼블리셔. 퍼블리셔가요? 예. 어떻게 그런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계약을 한 거예요. 어차피 그 지역이 중국에 한정된 그 판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 정도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컨텐츠가 가지는 파워가 있다면 150국의 국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통로는 열어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넷플릭스가 가지는 그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결국에는 국내 컨텐츠를 종속시키는 그런 강력한 플랫폼으로서의 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해외 시장에 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거인의 등에 올라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오징어 게임하고 BTS는 어떤 효과를 낳았냐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전에 킹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내의 그런 어떤 제작사들을 전체를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히트를 하냐면요. 지금 마침 지금 특히 미국의 시장에서 이제 우려먹을 소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재를 갈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한때 엄청나게 일본을 우려먹었었거든요. 최근에는 중국도 일부 우려먹어요. 근데 중국을 우려먹기는 중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통과 현대가 분할되어 있어요. 중국은 그냥 전통 문화는 전통 문화대로 있고 현대의 문화의 다양성은 극도로 제약되어 있어요. 중국인들의 창의성을 표출할 만한 그런 공간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단은 VPN을 써가지고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으면 접속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페이스북도 못하죠. 구글도 못하죠. 유튜브도 못하죠. 만약에 정말 중국인들이 그런 어떤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가지고 중국의 14억이 창의적인 그런 어떤 컨텐츠, 어쨌든 뭐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컨텐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틱톡 이런 데 콘텐츠 나오는 거 봐서요. 중국 콘텐츠들.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들 거예요. 막 쏟아져 들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정부가 그걸 일단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인들의 창의성이 일단 억제되어 있다고. 그건 한국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현대의 중국 문화하고 전통적 중국 문화는 두 개가 괴리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동안 기반을 가지고 이 현대의 문화하고 현대의 어떤 이렇게 한국적인 생활하고 이게 두 개가 믹스돼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킹덤에서 나오는 갓 이런 게 전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거든요. 이게 근데 일본은 대충 다 알아요. 이제는 이제 일본은 뭐 사무라이 이런 거 뭐 많이 나왔고 이제 됐어.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냥 중국은 근데 전통적인 중국은 뭐 그냥 우리가 구경하고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도 않아. 현대 중국은 그냥 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야. 뭐 그러니까 알겠어. 그런데 한국 이걸 보는데 한국은 문화적인 부분을 현대하고도 녹여가지고 두 개가 결합도 돼 있어요. 이거 괜찮네? 오징어 게임에서 그 요소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향후에도 우리가 이 글로벌 OTT에 있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OTT를 만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냐면 BTS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거다. 컨텐츠의 제작 역량.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 역량을 글로벌리 입증시켜 준 거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거다. 근데 반대로 넷플릭스가 한국의 제작사들을 자기 휘하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향후에 뭐 10년 동안 우리 넷플릭스를 위해서만 컨텐츠를 제작해 주세요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지금의 한국의 컨텐츠들이 이제는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문화적 기반,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꼭 전통 문화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글로벌 어떤 오디언스, 글로벌 팬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이 뭘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